코치님, 이제 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제가 궁금한 게, 테니스 쪽에서 이제 국내랑 해외 쪽이 네.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해외 쪽이랑 국내 쪽의 이런 수준 차이나 어떤 레슨의 차이, 테니스의 그런 어떤 질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미국 IMG 아카데미라고 스포츠 네. 아카데미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거기가요? 네네. 그럼 코치님은 되게 탑티어에서 직접 그거를 몸소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확실히 되네요. 네,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체계적이고 가장 강력한 아카데미였어요. 그 아카데미 타이틀을 갖고 미국 네. 내셔널 대회를 나가면 상대 선수가 일단 쫄고 시작.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어떤 팀에 속해 있다는 것만 들어도 네. 일단 한 수죠. 왜냐하면 그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3등급에서 4등급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가리키는 체계를 다 경험해봤잖아요. 네. 완전히 3등급일 때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선수들이 운동하는 수준을 가리켜요. 3등급이. 네. 근데 거기는 중학교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그 정도. 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가르쳐요. 스트로크를 전술적으로 치고 약간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약간의 트레이닝은 우리나라도 하거든요. 네. 근데 2등급 팀에서 뭘 가르치냐면 그때부터는 운동량을 좀 줄여요. 그러면서 주문하는 거 단순해져. 강하게 쳐. 지지 마. 이겨야 돼. 지면 넌 밑으로 내려가. 너가 갈 곳은 아래야. 되게 경쟁력이 네, 빡세요 진짜. 빡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동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전투력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나가. 진짜요? 그리고 심지어 자국어로 못 써. 그럼요. 영어로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IMG 아카데미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코트가 거의 100면이었어요. 100면. 테니스 코트만? 네. 100면이면 진짜 100개요. 100개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규모가 말이 안 되네요. 지금 더 커요. 거기 코트가 100면이 있는데 저희 그룹이 한 20코트를 써요. 그 20코트가 엄청 넓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19번째 코트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쌍시읒 발음을 하면 첫 번째 코트까지 메아리가 볼 칠 때 가리키는 거는 그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저희가 레슨 받는 그런 볼 있잖아요. 예. 절대 안 쳐요. 그럼요.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쳐요. 사이드 스텝 하면서. 사이드 스텝 절대 안 해요. 그럼요. 사이드 스텝은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전력 질주로 뛰어가서 살리는 볼.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이 더 훨씬 많이 나오나요? 네. 게임하는 중간중간에 코치가 붙잡아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부분적인 것만 잡아주지 네. 점점 올라갈수록 연습볼을 절대 안 쳐. 연습볼은 어려운 공을 치거나 윈니샷을 치거나 내가 안 되는 어떤 슬럼프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 그때 따로 불러내서 집중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면 레귤러한 시간에는 그런 볼을 절대 치지 않아. 그 대신 비디오 시청을 많이 해요. 토요일날 네. 해변을 데려가요. 해변을 데려가서 신발 네. 다 벗고 네. 해변을 3시간 동안 쳐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코치들이 당직을 써. 트레이너도 당직을 쓰고 코치도 당직을 쓰는데 네.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애들을 구분해.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지켜. 식사를 거르는 애가 있지. 많은 걸 경험하고 온 거야. 인종차별도 심하고 거기에서 견디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갔으면 더 일찍 왔으면 네. 그렇게 큰 탑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운동했던 시절이 없었을 거예요. 잘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과 같이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몸에, 제 눈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엔 되게 그 금액이 비쌌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값진 경험이네요.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한 채 팔았어요. 거기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네. 샤라포바? 네. 또 같이 있었다고.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샤라포바는 그 당시에도 되게 이뻤고 그런데도 굉장히 잘 됐어요.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같이 해보셨어요? 네, 게임 많이 했죠. 같이 게임도 하셨어요? 네. 와, 신기하네요. 게임 한 10몇 번 했을걸요? 같은 팀에 있으니까 챌린저 매치를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슬라이스를 잘 쳐서, 근데 거기 서양 사람들은 슬라이스 잘 못 쳤거든요. 그 당시. 슬라이스 치는 선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시합을 나가기 전에 샤라포바 아빠가 저한테 와서 샤라포바 한 게임만 해줘. 너의 슬라이스를 받아보고 나가고 싶다. 클럽 내에서 그룹끼리 챌린저 매치를 하거나 하는 거 외에도 네. 이제 그런 볼들을 받고 싶어서 같이 게임을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샤라포바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랭킹 1위였던 저스틴 에랭기토랑 그리고 양코비치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투코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남자 선수는 토미야스라는 선수도 있었고 100위권 안에 있었던 선수들 저는 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선수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미국 쪽의 엘리트 쪽의 그런 차이, 아니면 어떤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걸 다 가리키고 모니터링하고 네. 그걸 단계별로, 지금은 기초적인 게 필요하면 기초적인, 약간 좀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면 트레이닝적, 지금은 전술적인 게 필요하면 전술적, 단계별로 코칭 스태프들이 아카데미 원장과 회의를 할 때 그 팀이 갖고 가는 색깔을 어떻게 갖고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선수들이 실력을 어떻게 내고 올라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더 버티고 더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정체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선수 따로 불러서 면담해서 개인 레슨을 받게끔 만들고, 전체 아카데미가 그렇게 하나로 움직이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잡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선수의 프로의 의식을 더 심어주기 위한 준비 단계로 더 가져가요. 전에 듣는 정도로도 이렇게 체계적인데 네. 지금은 더 하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과학화돼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전 놀랐던 게, 운동을 하는데 매달 체지방량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하는 인바디,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인바디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육량과 체지방량, 순간 스피드, 그거를 10m 단위로 쪼개서 체크해요. 오래 달리기는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웨이트를 했을 때 얘가 근육을 얼마나 잘 써요. 근데 근육은 이만큼 발달됐는데 서브 시속은 얼마큼 나온다, 이런 걸 비교해서 있어요. 근육이 엄청 큰데 서브가 약해요. 그럼 너는 근육 운동하지 말고 고무줄 당기고 러닝을 많이 해요. 스트레칭 많이 하고, 이런 걸 계속 못해요. 테니스에 있어서 무슨 서브, 포핸드, 백핸드, 뭐 발리, 네. 이런 것도 다 분석적으로 그때부터 들어갔던 거네요. 네. 그거는 아래 등급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올라와서는 스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자. 저도 제가 이제 시합에 나가는 오픈부나 국하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스윙은 최대한 적게 손을 대고 어떤 방식을 접근해야 되고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키워올고. 미국 쪽에서 그 엘리트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혹시 어떤 경험을 해보셨고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이민우 코치가 가리키고 있는 지금의 시대랑은 현실감이 좀 떨어져 있는, 제가 스트레스 때 당시 그때를 설명해 보자면, 스스로 운동해야 된다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민우 코치도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을 거예요. 어쨌든 보면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과 민첩성과 정신적인 것과 데이터 속에서 키워졌던 시절을 벗어나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주니어 대회를 나가게 했을 때 좌절감이 컸어요. 왠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네. 자신감이 넘쳤어요. 성적도 되게 괜찮았고 그쵸. 자신감이 넘쳐났었는데, 네. 한국에 왔더니 저도 똑같이 하향화되고 거기에 젖어있는, 만들어져 있던 몸들이 네. 다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카데미 운동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게 트레이닝 분야예요. 트레이닝.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이 잘 치다가 프리미엄 클래스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게 트레이닝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렸을 때부터 이기고자,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과 짓밟고자 하는 마음, 내색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신체적인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볼 칠 때 보면 볼은 잘 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 주니어 때는 이겼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리가 둔하고, 볼은 강하게 치는데 스텝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상황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장악해서 이기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야닉 시너나 알카라스나 캐스퍼루드나 이런 선수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나 트레이닝면,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야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다시 한번, 지금 그 정현 선수도 저랑 같은 IMG 아카데미, 홍성찬 선수도 그럴 거고, 거기 출신들의 공을 치는 방식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러면 사실 이게 체력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뭐 트레이닝을 끌어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멘탈적인 부분은 사실 스스로 하지 않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도 맞아요.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네요. 아예 비디오 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의 잘하고 있을 때 모습과 못하고 있을 때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스코어마다 이 선수가 카메라에 잡힌 것과 비하인드 컷을 같이 보여.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지만 혼자서 고뇌하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이악물고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줘.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 너희들은 아직 선수가 아니야. 라켓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안 된다고 막 발로 집어 차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다 몰래 찍고 있어.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선수들은 거기서 딱 느끼게 돼.
저는 제가 라켓을 많이 집어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거를 몰래 찍은 걸 저희 집에 부모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미국에 왔어요.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면 이기게끔 만들어요. 제가 혼자 못하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다른 채널에서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운동하던 코트 옆에는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런닝을 할 때도 있고 벌칙으로 런닝할 때도 있어요. 파란 색깔 라인 있고 분홍 색깔 라인 있고 분홍 색깔 라인은 호수의 라인에 가까운 라인이고 파란 색깔 라인은 멀리 있어요. 일반적일 땐 파란 색깔 라인도 뛰거든요. 벌칙으로 뛸 땐 분홍 색깔 라인을 뛰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악어가 2마리 한 2m 되는 악어. 예상치 못해. 근데 거기를 분홍 색깔로 뛰라고. 정말 가까이 뛰어요.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천천히 뛰면은 악어가 뛰어 올라와. 그거 문제 없나요? 그래서 엄청 빨리 뛰거든요. 트레이닝이네요, 진짜. 트레이닝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 트레이닝이네요, 네. 진짜. 거기서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가 않네요, 진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 쉬운 예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코치님이 저한테 어떤 걸 주냐면 10%의 힘으로 100개를 내게 해요. 미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100%의 힘으로 상대방이 한 개도 못 박죠. 정반대. 그렇게 하니까 서브가 200kg. 상대방이 서브 200kg로 넣어도 내가 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같이 때립니다. 넘겨야 되는 공은 넘기지만 넘기지 말아야 될 공을 넘기는 순간 제가 한 포인트가 끝나면 코치가 바로 너 여자냐? 너 여자니? 새 가슴이야?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하면 보따리 싸서 집어. 그냥 가서 쉬어. 운동하지 마. 다음 포인트 지켜보고. 그럼 그때부터 또 다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수를 완전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단련시켜. 코너에서 혼자 스스로 나와서 링 위에 복귀해서 싸우게끔. 끌어내는 거네요. 그렇게 이겨낸 선수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아카데미가 대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규모가. 기업형 아카데미가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선수들이 양성돼요. 어떤 코치가 어떤 선수를 키워냈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레벨을 다 올려요. 전반적인 레벨을 올리고 그 레벨에 맞게끔 테니스 코치들만 있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도 있고 마사지사도 있고 정신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식당도 운영하면서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럼 그게 대회 일정에 맞춰서 식단도 관리해요. 대회 나가면 식단을 짜줘서 그거 갖고 들고 가서 투어 스케줄을 선수 혼자서 투어를 다닐 수는 없어요. 팀이 한 팀이 돼서 투어를 같이 다 주니어 때 특히 혼자서 대회를 나가서 이겨낼 수 없어요. 한 팀이 나가서 같이 조직적으로 응원해주고 같이 나가서 자기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석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걸 해보니까 그룹화되어 있는 대형화되어 있는 아카데미 장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 시스템을. 그럼 이 주제를 끝마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선수들이 잘 돼야 테니스 세계가 성장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아카데미 코치님들이나 운영진들께서도 대형화 체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호인들도 그런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싶어지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괜찮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